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결련성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유치권의 요건 중에 몇 가지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고 또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례를 참 여러 가지를 봐도 조문 자체가 일단은 그 두리뭉실하잖아요. 이 조문 보시면은 뭐뭐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이건 뭐뭐에 관하여라는 것은 상당히 매우 추상적인 거죠. 결국은 관하여라고 하면은 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그 조문 자체가 아주 추상적인 조문이다 보니까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일선 법원에서도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뭐 어디까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물권 질서라는 측면과 또는 유치권의 가치라는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이렇게 대립하고 충돌하고 조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이 결련성 부분을 어디까지 해줘야 될까라는 부분을 매우 고민스러워들 하고 계세요, 법원에서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케이스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항상 이게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상에서 특히 하급심에서 어떻게 그 판단을 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아셔야만 다른 사례에서도 유추 적용할 수 있고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민법 320조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아주 아주 중요한 조문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이 결국은 부동산 유치권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놓고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대신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그다음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떼서 이게 우리 요건 중에 하나가 변제기에 있는 경우 이렇게 그것도 요건인데, 이런 경우도 딱 떼놓고 보면은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뼈다구는 부동산에서 관해서 생긴 채권이에요. 부동산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요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결련성 뿐이잖아요. 그제? 나머지 이제 뒤에 점유를 계속 상실하지 않을 것, 또는 불법 점유가 아닐 것, 그런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320조와 관련된 골자는 딱 그 결련성 하나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련성과 관련해서 학설이 1원설, 2원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저도 이게 옛날에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이게 자는 시간이에요. 이거 읽고 있다가 머리가 흐리멍텅해지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냥 혼란스러워지는, 멍해지는 이런 시간으로 항상 기억이 되어 왔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뭐뭐에 관해서 이걸 해석을 할 때 그걸 이론설적으로 이제 한 가지 가닥으로서 이렇게 하고, 이원설은 두 가지 가닥으로서 하고 하는데, 그 자체가 매우 추상적입니다. 결국 추상적인 조문의 해석도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모르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차라리 이제 제 생각에는 아예 그런 학설들을 무시하고 그냥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가장 대전제는 뭐뭐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렇게 되잖아요. 뭐뭐에 관하여 라는 부분을 머릿속에서 그냥 상상을 좀 하시고, 그 상상에 그 판례가 도와준다. 뭐뭐에 관해서 이 판례는 뭐뭐에 관해서는 이거지, 이거였지, 이런 케이스는 이거였지, 이렇게 이런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간명합니다. 이론설 이론설적으로 대립해봐야 그러니까 그 대입해봐야 답이 나올 게 없어요. 자, 거기서 이제 그 뭐뭐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관하여 생긴 채권 이걸 해석을 하는 건데, 그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뭐에 관해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은 그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요거 하나.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하나, 또는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요거 둘. 이렇게 봐요. 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약간 이원설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 견해는 이 대법원이 이원설을 취한다 이렇게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요게 뭐냐면 이 대법원이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이것은 이게 독일민법 규정입니다. 독일민법 규정. 그러니까 독일민법 규정은 우리보다 조금 자세하게 돼 있죠. 우리는 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민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민법 규정을 그냥 한번 원용한 거예요. 원용하고 이런 경우에는 관하여 결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밖에 이제 공평의 원칙 또는 뭐 구체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있냐 없냐를 따져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그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일민법 규정이 해석의 근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해석의 이제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판례가 해석하는 그런 그 결론, 판례가 해석하는 이론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페이지 그 하단 부분에 보시면 결국은 공평이나 뭐 구체적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원칙에 입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 직결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권자로 하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측면, 그러니까 이게 유치권의 어떤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저당권자 등 담보물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측면, 이런 측면들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만,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결련성의 잣대를 법원이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치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판례를 좀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게 가장 끝까지 이제 우리가 유치권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역시 좀 뭐랄까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찜찜한 게 남는 부분이 바로 이게 결련성이라는 부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저런 케이스가 많이 생길 때 과연 그걸 이건 결련성이 있는 채권이다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기는 여전히 확실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관련 있는 이게 비슷한 채권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이게 정확할 겁니다.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생기는 실무상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채권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그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일단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공사대금 채권.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이게. 공사대금 채권. 그 다음에 많이 생기는 게 임대차 관련된 임차인의 채권. 그 다음에 기타 채권.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이 결련성 문제를 살펴보는 구체적인 판례를 이해하고 접근해가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결련성을 들어가기 앞서서 상사유치권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사유치권 설명을 이 결련성에 이제 앞서서 드리는 이유가 이 결련성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요. 상사유치권이.
이 상사유치권은 우리 상사유치권과 대응해서 우리가 민법에 있는 유치권을 민사유치권이라고 하는데, 이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련성을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 개별적인 결련성을 상사유치권에서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민사유치권이 여러 가지 이제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사유치권이 많은 제동을 걸리는 게 그 물건하고 구체적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이것에서 결련성에서 많이 제동이 걸리는데, 이 상사유치권은 그런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 구체적인 결련성을 안 보기 때문에 이게 상사유치권이 결련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상사유치권을 좀 많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상사유치권이 많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남용될 수 있는,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제한적인 해석, 이런 부분도 법원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사유치권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고 또 제한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 민사유치권의 결련성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은 이 상법 58조입니다.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좀 더 단촐하게 해보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부분인데, 채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권이면 돼요.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고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서 점유하고 있는 채권이면 됩니다. 물건과 구체적으로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이렇게 규정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바로 이제 상사유치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상사유치권의 어떤 상사유치권을 별도로 인정한 취지는 이 상인들 간에는 이제 빈번하게 동거래 관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인들 간에 서로 신용 보호, 돈 받아야 될 어떤 보호, 또는 상사채권의 어떤 물적인 보호, 이런 부분들이 민사 상인이 아닌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훨씬 보호 필요성이 높다라고 해서 유치권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겠다는 게 이 취지입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도매상, 물건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이 도매상 갑이 창고업자 을에게 물건을 맡겼어요. 갑이 이 창고업자 을에게 이제 물건을 맡겼는데, 이때 이제 A 물건, B 물건 이렇게 맡겼습니다. 두 개를 맡겼는데, A 물건을 이제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요거를 그냥 나중에 돈 줄게 라고 하면서 A 물건을 이렇게 가져갔어요.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약속하고 다르게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A 물건 보관료를 못 받으니까 B 물건을 유치하는 겁니다. B 물건을. 그러면 민사유치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B 물건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B 물건에 관한 채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을이 받을 돈은 B 물건에 관한 채권이 아니잖아요. B 물건 보관료가 아니라 이미 줘버린 A 물건의 보관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민사유치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B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사유치권은 상사유치권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 주로 창고
보관, 임치 계약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인 간에 서로 상인이고 도매상, 창고업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인이고 상거래로 인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틀림없죠. 그 다음에 이 물건, B 물건에 대한 점유도 상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A 물건의 임치료를 받기 위해서 B 물건의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수위를 좀 높여서 이제 어려운 사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9페이지에 대법원 2007년 9월 사례입니다. 이건 좀 실제 사례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변형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세대 이렇게 공사 한 다세대인데, 이 중에서 지금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은 그 전체 공사를 다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공사업자로부터 창호, 기타 잡철 이런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사람이에요. 하도급.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사대금 창호하고 기타 잡철 공사를 하고 못 받은 돈이 한 1억쯤 됩니다. 1억. 그래서 이 1억 돈을 못 받아서 그 다세대 주택 하나를 예를 들면 요겁니다. 하나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요런 케이스입니다. 자, 요런 케이스에서 물론 뭐 이제 나중에 이 사안이 뒤에 가서 이 사안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하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가 직접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도급업자는 이 건물주와는 아무런 채권 관계가 없잖아요. 건물주한테 돈 받을 채권은 없죠. 그런데 단지 하도급업자는 자기한테 공사를 준 수급인, 그러니까 공사가 도급인, 그다음에 수급인, 그다음에 하수급인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공사 대금 채권은 지금 도급인한테는 없고 이게 수급인한테만 있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이 도급인의 재산, 도급인의 소유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에서 이게 과연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되느냐, 유치하는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논의가 한번 이루어지게, 이 사례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유치권의 요건 중에서 굳이 유치하는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일 필요 없다. 그런 해석이 나와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대세적인 효력이 있는.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서 점유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서 저 사람 소유 물건을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물건의 소유권이 바뀌었다.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 바뀐 사람한테도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자 소유의 물건일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실무상으로 하수급인이 이렇게 건물주한테 돈 받을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채권 자체가 있느냐, 물건 소유자에 대한 채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을 채권이 있느냐, 채권이 유효하냐, 하나. 두 번째는 그 채권이 점유하는 물건과 관련성이 있느냐, 피담보 채권이 점유하는 물건과의 관련성이 있느냐, 그 두 가지만 딱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하도급업자도
채권이 있죠. 채권 자체는. 비록 건물주에는 채권은 아니지만 채권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채권은 그 다세대 공사하면서 창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일 것 같죠.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니까 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유치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뒤에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이런 사안에서 그 지금 사건의 쟁점이 이제 이 사건은 그 1심, 2심, 1심, 2심하고 대법원 판단이 차이가 갈렸습니다.